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장성철 소장을 기다리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체제 흔들흔들합니까? 아니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흔들흔들하죠. 근데 버티려고 발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 사설 칼럼을 통해서 지금 오늘까지 한 13번 정도 이번 달에만 들어서서 네. 장동영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런 사설 칼럼을 썼단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걸 근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가 안다는 것이고, 초재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장동영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한홍, 권영진, 송원석, 주호영 이런 분들도 장동영 그러면 안 돼. 다른 목소리 냈잖아요. 그것은 장동영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정반대의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파이낸스 뉴스라는 언론이 있죠. 네. 거기에 사설이 나왔는데 보니까 네. 장동혁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국힘당원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오히려 정당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설을 써놨더라고요. 당원이 한 23만 명 늘어났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100만 명 정도까지 책임 당원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자발적으로 20, 30대가 어우 이재명 미워, 어우 장동영 잘하고 있어, 윤석열 만세 해가지고 입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군구 의원들이 당원들을 최대한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당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당원들도 늘고 특히 청년 당원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민심 아니냐, 내 방식이 맞다라고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런 일종의 뭐 조작 같은 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논리를 펴면 본인의 지금 입지는 더 굳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동혁이나 레거시 미디어는 그거는 안 된다, 안 본다, 네. 이런 얘기하고 갤럽 여론조사 안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갤럽 여론조사가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거기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봐요. 정치인은요, 지도자는요, 자기에게 부족한 거, 불리한 거, 그런 것을 뭐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라고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만 봐요. 그게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런 이제 징계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 가까우시죠? 네. 뭐라고 하시던가? 이번에 본인 당하고 나서 이제 방송에 안 했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일단은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이러한 처분을 받아서. 순간 놀랐습니다. 혹시 장동혁 대표한테 미안하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미안하다. 지지자들에게 좀 미안하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싸우겠다.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한 방 맞았으니까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이제 충격은 있을 건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을 키워주는 약간 이런 모멘텀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까? 훈장이라고 생각해야죠. 분야를 생각. 왜냐하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확 올라갔을 거예요. 예, 예.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사 편집국장 간부를 지내서 언론사나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김종혁이 누구지?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대략지만 일주일 정도 계속 시사평론 아이템으로 김종혁 하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대선 출마해라 2030년에 와.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높아졌고, 그 권력에 그 징계를 받거나 또 압력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뭐 그러면은 사람이 큰다. 봐라, 문재인 정권 때 뭐 압박받고 좌천된 사람들 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 뭐 무대받고 뭐 네. 대통령도 하고 중요한 간부 갖고, 윤석열 정권 때 핍박받았던 사람들 이재명 정권 들어와가지고 다 또 잘 나가지 않냐. 장동혁이 뭐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훈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속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야, 내한테도 기회가 왔다. 이게 오히려 장동혁 체제로부터 뭔가 내게 그건 위로죠. 근데 위로고, 진짜 대표님, 정치인이요, 예. 저런 징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잘됐다, 너는 막 배신자야, 그렇게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면 위축돼요. 힘들고 정치적으로. 지역에서도 뭐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공격을 할 거고 본인이 이런 미안함이 있다 하더라고요. 지난번 자기가 당협위원장직을 맡은 이후부터 계속 자기를 도와줬던 시군구원들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못 챙길 수 있잖아요. 네. 다른 당협위원장에서 너 김종국 편이었어? 너는 공천에서 원점 배제.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미안하다. 당권 정지 2년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직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일단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거는 권고고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권고를 한 겁니다. 네.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윤리위원장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당원권 정지 2년 이거는 아직 실효가 안 돼 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해야 이제 될까요? 어쨌든 그게 발효가 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니까 그 절차 중에서 또 중단될 수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타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그건 좀 과하니까 또 경감을 한다든지 구두 경고로 간다든지 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뭐 취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것만 보면 정정 대표가 중앙일보 기자 출신 아닌가요? 네. 그러면 원래 강단이 좀 있는 분 맞죠? 아주 후배 기자분들한테는 대단히 네.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출마를 고양시, 예. 저희 지역구예요. 그러니까요. 고향이면 고향도 가벌병정 4개가 있잖아요. 병인 것 같아요. 가벌병이고 그럼 이번에 좀 많이 체급이 이렇게 좀 신장됐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위축도 돼요. 위축도 또 솔직히.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두 사람이 막 소리 질러도 공격해도 상당히 좀 쫄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정치를 해오던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단적으로 응원을 받기도 하지만 집단적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 국민대법대 교수지 않습니까?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김종혁 최고위원을 키워준 것으로 저는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키워주는 거죠. 흐름이나 방향을 보면 장동 체제가 계속 이렇게 정말로 직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면은 이제 결국 김종혁 최고위원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걸 결과적으로 보는 상황.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김종혁 잘못했네. 당에 저러면 안 되지. 저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선을 넘었어. 징계받을 만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말도 안 되는 징계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징계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호선 국민대 교수 당무감사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했던 발언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법이다 라고 옹호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풍랑 속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려던 선장이다. 그리고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을 하고 헌법재판소 쳐들어가지고 그냥 부숴야 된다. 국민 저항권을 갖고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주장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네. 전한길,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지방선거는 뭐 볼장 다 봤다 벌써 이렇게 이제 드는 생각이 뭐 일반적일 테고 당 내에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일단 무관심일 테고 조용히 당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직자는 자기 직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무적 판단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옳은 일을 했어. 맞아, 우리끼리는 뭉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수인 것 같고요. 소수의 이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선거 지겠네. 어떻게 선거 치르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히려 당 내에서 당직자들은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결정했으니까 충분히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당직자 좀 젊지 않습니까? 좀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분위기 그런 게 아니면 야 결정한 대로 그러니까 따라가 버리는구나. 이런 거죠. 분노가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네. 누구에게?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따르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그때 찬성만 하지 않았어도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이고 우와. 우리는 집권 여당의 당직자다. 네. 그럼 우리는 대통령실에서도 가고 또한 좋은 공공기관 우리가 골라서 갈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뭐냐? 한동훈, 김종혁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야당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실제 다수가 한동훈 때문에 당이 그럼요. 끝장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그 당시에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줬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죠. 아유, 그 용기 있게 현명하게 행동을 한 거죠. 예. 솔직히 집권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인 중에 제일 먼저 이것은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휴대폰을 보는 비상계엄군 군인 아저씨들 이거 잘 보고 잘 판단해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도 계속 냈어요. 그때는 한동훈의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었죠. 그거는 윤석열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거는 법적인 판단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적 법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진정성 있었던 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본인 이건 찬성해야 된다. 중간에 약간 뭐 이렇게 네. 다른 메시지는 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찬성해야 된다. 본인을 따르는 한동훈계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됐고 결국에는 파면됐고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한동훈은 꼭 행동한 것처럼 저희들은 그냥 좀 불편한 인식을 갖고 있죠. 뭐 본인 필요하고 윤석열 싫고 그리고 김건희도 본인을 제거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약간 폄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뭔가 본인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것이다라고 결단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네요.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현직 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정치적인 계산을 했으면은요. 물론 그 전에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막 사살하라고 했다라는 제보를 네. 받았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다. 윤석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그러면 내가 배신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집권여당 당대표직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런 용기 있는 결정 못하죠. 네. 이전에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이 보수파 계열의 정당의 정치인들 상당 기간 동안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배신자의 맞습니다. 프레임에서 자신은 배신자가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옳은 일을 하셨는데 예. 그리고 먼저 또 선조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일 나중에 합류한 분인데 예. 그냥 프레임 그렇게 씌워버리니까 예. 정치적으로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따져보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맞았죠. 근데 본인이 어쨌든 용기 있게 현명하게 한 거다.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장 소장의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그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만하다.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김문수 전 대표가 네. 아니 한동훈 보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근데 김문수 후보는 좀 일관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자신이 대선 후보였을 때 한동훈 후보 같이 이렇게 선거 유세 다니자라고 제의도 했고 지난번 전당대회 나가서 장동혁한테 패배를 했잖아요. 그 주요한 원인을 우리가 한동훈도 품어야 된다. 함께 가야 한다. 그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찐윤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김문수 안 되겠다. 그리고 강성 당원들이 어떻게 배신자 한동훈을 품을 수가 있냐. 내팽개쳐야지. 장동혁은 한동훈 쫓아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낸 거잖아요. 본인은 일관된 행보와 메시지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겉과 속을 좀 제가 이제 뭐 일단 구분하면서 질문을 하면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는 당연히 이제 중도 통합적 행보를 해야 하니까 한동훈도 끌어안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또 어쨌든 붙지만 역시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은 일종의 기능이나 기술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동훈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겠죠.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 김문수 전 후보도 나이도 많이 드시고 보수에 좀 어른에 속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장동혁처럼 이런 메시지 내고 이런 행보 보이면 보수파가 망할 수 있겠구나. 선거에는 무조건 패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목소리를 좀 더 키울 것 같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동혁을 좀 비판하고 한동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 이제 양자택일의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뭐 장동혁 대표 체제는 비판을 하겠지만 본인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네.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가 없잖아요. 예. 정치인은 어쨌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든가, 아니면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든가, 아니면 국회 내에서 따르는 의원들의 새가 있든가, 내 편 들어주는 의원들 숫자, 그런 게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없잖아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대선 없죠. 후보 끝나고 나서 아예 없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 지금. 김재원 뭐. 최고위원. 그 당시 대선 후보 할 때 뭐 서로 줄 서서 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 엄청 많잖아요. 아니, 이제 다 없어요. 날아가고 없어요. 김재원부터가 이제 뭐 김문수 편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렇게 동조를 하거나 효과적이다? 아니면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우리는 장동혁 체제가 언젠가 붕괴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이대로 못 가고 비대위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우리 긴 시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고 보지만 어느 시점에 일종의 터닝 포인트 같은 것이 올 것이냐. 한쪽은 극우화된 양상. 뭐 장해찬 부원장 같은 사람은 아예 임명을 시키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앞장서고 막 극우 뭐 언론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변곡점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시점쯤 되면 뭔가 일이 사단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2월 초라고 봐요. 이유는요? 그때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김용현 이런 사람들 2심 선고가 1월 말부터 2월 초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당연히 장동혁 당신의 입장은 뭐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12월 3일에 그 메시지처럼 이거는 뭐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 한 그러한 선택이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이거는 의원들도 야, 저 저 장동혁 대표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르지 못하겠다. 중도층 다 날라갔다. 네. 그러면 그만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메시지를 내면 좀 정상적인 최고위원들은 그만둘 가능성도 있고요. 김도우 의원처럼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은 야, 나 장동혁 밑에서 정치기장 못하겠다. 그럴 수가 있겠죠. 찐윤들도 야, 이건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래서 장동혁 너 내려와 라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장동혁 그만둬라 사퇴해라. 이렇게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데 결국 1월 말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뭐가 되든 도가 되든 그렇죠. 이제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님. 12월이 지나서는 좀 노선이나 메시지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메시지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겠어요?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잘못됐고요.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거였고요. 이렇게 윤석열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걸 부정을 하고 지워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는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 유튜버들과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튜브들이 장동혁 가만두겠어요? 네. 장동혁 너도 배신자다.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인 영향을 받는 책임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장동혁 너도 어쩔 수 없는 한동편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몰렸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럼 그 시점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극우 채널 또는 극우 극성주의 권리당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점이라는 것은. 계속 그 주장 계속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형 또는 무기 중형이 불가피할 거 아닙니까?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지어 직연조차도 그렇게 이제 네. 해버리면 이게 누구한테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이 재판부 전체를 조희대도 결국에는 이재명 편이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논리고 그 유튜버들이요? 예. 전 무조건 공격하겠죠. 억울하다, 윤석열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겠죠. 결국엔 조희대도 그 이재명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그렇게 갈 않겠습니까? 거고. 그러면은 장동혁은 어떻게 됩니까? 장동혁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단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예측하기는 힘들 것 예. 같아요. 장동혁이 최근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밤늦게 기자들하고 술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몇몇 좀 핵심적인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 했다는데 자기는 윤석열이 내년에 무죄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풀려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해찬 같은 사람, 김민수 같은 사람,
당직 주고 여연 부원장 시키고 이제 윤리위원장 누가 되는지 봐보세요. 야,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되겠죠. 판사 출신 아니에요. 누가요? 장동영 장동영? 대표가. 그렇죠. 그런데도 그 법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 무죄 나올 것 같다는 건 어딘가 또 가서 막 초현실적인 뭘 보고 왔나? 아, 유튜브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 편드는 그 유튜버들 한 10명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윤석열 무죄다 풀려난다. 알고리즘에 유튜브에 계속 그것만 뜨니까 이제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풀려났다. 그러면은 야, 이 탄핵 찬성했던 이 배신자들 처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고 내가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 메시지나 행보나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중진 의원들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초재선 의원들을 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추측의 영역인데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 뭐 하여튼 제가 앞으로 저 의원님도 잘 모실 텐데 좀 시간을 달라. 어떤 시간? 우리가 한동훈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신 한동훈 밉지 않냐.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야당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내가 12월 달 안으로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쫓아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를 비판하지 말고 좀 나를 좀 지켜봐 달라. 그런데 1월 달부터는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 할 테니까 기대해줘라. 그러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다고 치고, 네. 그래, 알겠어. 그럼 12월까지 알아대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이걸 받았던 장동혁은 본인의 계획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 계획이 지금 달성되고 있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내치고 그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다음권 징계 인연을 줌으로써 본인이 바라던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냐고요. 탈수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봐보세요. 지난 수요일에도 여론조사 나왔던데 차기 대권 여론조사 1등 누구? 2등 장동혁.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계속. 네. 본인은 확고하게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내가 확실하게 지금 스탠스와 메시지를 잘 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고요. 갤럽이라든지 MBS라든지 그 전화면접 여론조사는 대단히 20% 초반의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냥 리얼미터나 전화 ARS 여론조사 그리고 당 여연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거의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한 자릿수 이내로.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1월 16일 이제 1월 중순이 넘어가면 윤석열에 대한 이제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26일이면 김건희 뭐 쭉 다 이제 내란 재판에 대한 것들이 김건희 특검까지 이제 일심 선고가 예고돼 있는데 그 시점으로 저희들이 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그렇게 가겠죠. 네. 직연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징역 1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안 돼요. 무죄 아니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내란죄는. 그러니까요. 그 10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반헌법적 내란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제가 이제 현장 지적 기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직연이든 아니면 여러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1월 말까지 일단 내렸다고 보고요. 국힘은 그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장동혁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 겸허히 수용합니다라고 합니까? 장동혁은 이 재판에 문제가 있다, 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좀 분위기 여쭤보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찐윤들이 그래도 좀 사과해야지 안 하면은 너 진짜 쫓겨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은 마지못해서 사과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본인 당대표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정말 12월 3일처럼 그렇게 메시지 내면은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본인의 지지층을 확고하게 다져놓고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다음번 이제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 선거에 다시 한번 나가고 대선 가겠다. 이러한 스토리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밤에 뭐 술을 먹었던 맨정치이든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거 지금 내년 초에 무죄 나올 것 같아. 네, 풀려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와 우리가 최근에 누군가의 취재 또는 전언을 통해서 직연조차도 윤석열 저가 안 돼. 그냥 최고형이야. 라고 할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고 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이런까지 얘기하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양극단의 무엇이든
결국 직위원이 무죄를 내릴 가능성이 장성철 소장님이 보실 때 있느냐 없느냐? 빵 퍼센트죠. 빵 퍼센트 아예 없는 거죠. 없죠. 저는 말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동혁이 믿는 거는 그냥 본인 지지하는 그 유튜버 사람들의 주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 무섭잖아요. 계속 그것만 네. 뜨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세뇌당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월 말을 기점으로 국힘은 이렇든 저렇든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때 지도부가 장동혁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 중도가 지지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국힘은 한동훈이 복귀하느냐, 아니면 의원 중에서 비대위를 맡느냐, 아니면 외부 인사가 오느냐, 뭐 이렇게 이제 갈 거 아닙니까? 만약 장동혁이 이제 쫓겨난다라는 거를 치고 바로 어떻게 되냐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연히 그냥 임시 비대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그 임시 비대위원장이 차기 뭐 비대위원장을 그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송원석이 계속 지방선거 때까지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으로 보다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영입해 올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찐윤 그룹에 참모라면 그냥 송원석으로 비대위원장 갑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무난하게 가서. 왜냐면 장동혁 세워놔봤더니 이 인간도 말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예. 그 또 누군가 비대위원장 데리고 오면은 자기네들이 당내에서의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 당신이 해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1월 달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고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면 인물이 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국민들한테 약간 기대감을 좀 키워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지금 현실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고 주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승패보다는 당권이에요. 아, 당의 당권이고 주도권. 그 다음에 총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당권을 내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한테 비대위원장 해달라고 할 그런 생각도 없는 것 정서적으로 같고요. 사실 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좀 이른 것 같고,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복귀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그렇죠.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꾸 1월 말로 말씀하시는데 1월 말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2월 초까지 뭐 윤석열 선거가 다 나오고 나서 설이 이제 지나고 나면 네. 여러 가지가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쯤에는 저 체제가 장동혁 체제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바뀔지 그런 게 그때쯤 결정 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월 말이 이제 시발이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종착역은 2월 말 3월 초에 맞습니다. 가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류의 말을 했다가 이제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 재판 아직도 받고 있는데, 야, 이럴 때 누구에게 줄을 서는 게 제일 좋으냐. 예전에 내가 장모 의원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어디 가서 줄 서지 말고 진짜 실체는 이쪽이라더라. 이런 말을 했다가 뭔가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 쪽으로 힘이 상당히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TK의 중진이고 또 찐윤의 핵심 멤버니까 당연히 현재 또 원내대표라는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요. 네. 당원 당규상 일단은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위원장도 있고 또 내년에 정책위원장은 뭐 아시는 분인데 누가 만든 걸로 가지 않겠느냐는 거고,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 방송할 때 네. 그 이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완전히 네, 극복을 했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한 6-7명이 나오려고 하고 있던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경북에서는 우리 방송을 본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장성걸 소장과 스픽스에서 나와서 이철우 지사 완치했으니까 이제 출마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됐는데, 뭐 그런 데서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으니까 내년 경북 지역에 이제 도지사 선거도 좀 약간 재미는 없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철우 지사가 나가겠다고 하면 예. 이철우 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예. 그래도 지금 김재원 최고는 막 저한테도 막 문자 보내오는데 자기가 막 1등 했다고 여론조사에서 그런 문자도 보내오고 아직까지 좀 의지는 강한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진 않고, 이철우 지사가 결심을 하게 되면 뭐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철우 지사가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도권과 당권에 큰 영향이 미쳐져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경북지사 꿈이 있거든요. 네, 예. 나가려고 한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가 빠지고 나 경북지사 나갈래. 그랬을 경우에는 새롭게 원내대표 뽑아야 되고 그 원내대표가 장동혁의 편을 든 사람이 될지 아니면 장동혁과 결이 다른 사람이 될지 한동훈과 좀 가까운 사람이 될지 이것도 대단히 당의 권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의 출마가 국민의힘의 당권과 세력 분포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와, 그 자체의 결정은 도지사 출마 여부지만 그것이 이제 당 전체로 보면 지방선거를 누가 주도해서 갈 것이냐라는 일종의 권력의 향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보면 장동혁 체제가 어려워진다고 봤을 때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판도가 오세훈 시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나경원 의원이 거기 나와서 돈장을 낸다고 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나경원 의원은 꿈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룰 같은 경우에 당원 70, 일반 국민 30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국민선거인단 이거 한 20이나 30% 뽑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경선에 좀 참여할 수 있게 결정하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선거인단은 거의 당원과 비슷한 거예요. 네. 국민선거인단 모집하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 이번에 국민의힘 국민선거인단에 들어갈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당원 빼고 이제 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보다 시장보다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아, 오히려 그것은 장동혁 체제와 관계없이 오 시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경쟁 구도는 또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경선에 안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통일교와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아, 그런 거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전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는 좀 많이 이겼는데 지금은 붙거나 뒤집힌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후보를 민주당 후보랑 양자 대결로 붙여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다 지더라고요. 근데 다 지면은 본인은 배지도 반납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장직 떨어지게 되면 정치적인 사망 선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손해나는 일을 과연 나경원 의원이 할까? 거기다가 당권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럼 1년 후잖아요. 1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때까지 또 가면 중간에 본인에 대한 지지도가 식을 가능성이 그것도 그렇고 배지 달고 있고 법사위에서 막 이러니까 또 함부로 못 건드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 배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통일교권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국수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바로 그냥 뭐 잡아다가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치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보호막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것 같고 저는 뭐 통일교 문제는 나경원 의원이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장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예를 들어서 좀 서포트를 받고 좀 다 있었다라고 했고 오히려 수렴 정경은 나경원 의원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장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나면 어쨌든 나경원 의원도 좀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배지가 달고 있는 거랑 안 달고 있는 거랑 천양지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인들이. 네. 사람 취급 안 해요. 네.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지의 그 강도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월 말, 2월 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뭔가 큰 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것은 안정적으로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지만 요렇게 해서 지방선거 하면은 영남, 부산 경남 제외하고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대구 경북이 뭐 굳은자라고 보여지고 예. 부울경, 서울, 강원도 이쪽이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곳이잖아요. 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원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좀 어떤 후보를 구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계속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전재수 의원은 여전히 본인이 출마 의사가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아직도 경쟁력이 네.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저것이 계속 논란이 되면은
저 논란이 없는 것보다는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5에서 10% 정도는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투표를 까보면 그래도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만약 박빙으로 나오거나 좀 뒤지는 게 나오게 되면은 전재수 의원도 만약 부산시장 출마를 해요. 그럼 배지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산시장에서 떨어져. 그러면은 정치적인 낭인 생활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통일교 논란이 있어. 그럼 이거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인이 계속 무슨 선거판이 벌어지면 무조건 계속 출마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전재수 의원도 출마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방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론이 안 나요. 전재수 의원은 억울하고 네. 이쪽에서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 네. 이것으로 계속 지방선거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학자 총재 그 책을 들고 사진 찍었잖아요. 예. 그것만 돌려도 통일교랑 뭐가 있네. 돈 안 받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타격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후보 전략으로 봤을 때 전재수 후보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직이라도 지키자. 부산 북갑에 국회의원 한석 있는 거 이거 지금 출마하면 거기도 뺏기죠, 보궐선거 거기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정치적으로는 이 정도 논란에 있으면 시장 불출마를 선언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불출마를요? 예를 들어서 안 돼요. 왜요? 정치는 자기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 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는데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주장을 하게 되면 계속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 전재수가 부산시장 나오나 안 나오나 지지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논란의 화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영향력이라니까요, 정치인. 근데 개인한테는 그렇지만 당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른 후보가 없어. 그렇죠. 아무도 없대. 네. 그래서 전직 의원 중에 뭐 한 박재호 사람이 의원 뭐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한대. 최인호 의원은 또 다른데 지금 어디 가셨죠? 가진 않고 공모 과정에 이제 아니요, 이제 있고요. 결정 났던데? 오늘 났습니까? 네. 제가 못 봤는데 허그라고 예, 외치지? 거기.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이제 공모 신청했고 최종 후보 3인에 들어간 걸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속보로 나왔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네. 오늘 결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런 줄 아는데 어쨌든 네. 이제 후보가 없어요, 부산에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후보군을 찾아내서 이렇게 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뭔가 좀 계산을 맞죠. 해봐야 될까?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떠한 이제 신호를 주게 되냐면, 전재수랑 통일교랑 진짜 뭐가 있구나. 진짜 돈 받았구나.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재수를 빼려고 하는구나. 그거는 전재수 의원에게 훨씬 더 그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는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애매모호하게 가서 내년 아마 설 지나서는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네. 2월 말 3월 초에는. 결국에 이런 흐름으로 가면 부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한번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 뭐 민주당이 할 일이겠죠. 근데 실제로 부산시장 후보를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경남지사. 지방시도 거기도 영향이 상당히 많이 가요.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김해 있죠. 양산이 부산하고 맞습니다.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대도시권역으로 경남 쪽의 인구 절반 그리고 이제 서부 경남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부산시장 후보가 탄탄한 사람이 나와야 그렇죠. 경남 선거에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데 경남 선거에도 상당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시장의 후보는 매우 중요하다. 영남 선거에서 부울경을 어떤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면 울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좋은 후보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달라고 하던데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뭐 억울한지 억울하지 않은지는 좀 더 그렇죠. 지켜보기로 하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다. 그러면 악재죠. 영남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부울경도 장악할 가능성이 있으면 대구 경북 부울경만 가져가도 엄청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네.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건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광재 전 의원이나 우상호 정무수석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낼까. 결국엔 경쟁력 조사에서 이기는 사람 낼 것 같고요. 네. 관심은 이제 서울이죠. 네.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도는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고 서울은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는데 뭐 대통령께서 뭐 정원호 구청장 확 띄워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경쟁력도 높아졌죠. 여론조사상으로 또 뭐 1등 이기는 것도 나왔고 나왔다 지는 그러는데, 것도 뭐 예. 나오고 그러는데 정원호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의 중심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원호가 만약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어요. 오세훈 시장 깝깝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깝깝할 것 같아요. 깝깝하다는 쉽지가 거는? 않아요. 다른 박주민이나 서영교나 민주당의 다른 어떤 전현희 의원들보다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싸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행정 경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을 잘한다라는 그러한 딱 라인이 찍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논란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원호 전 구청장의 정치력, 정무적인 판단력도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27살 때 양천구청 비서실에 있으면서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명을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왜 내가 그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딱 명분 있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소구력 있는 해명을 하더라고요. 5.18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내가 정말 젊은 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죄송하고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야, 정원호가 술 먹고 어디 가서 누구냐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때려잡아야 될 이 전두환 5.18 세력 그거랑 젊은 나이에 싸웠구나.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더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감각적으로 보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저런 일종의 바람 같은 게 단순하게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기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가요? 저는 흐름을 탔다라고 봐요. 아, 그래서 그래요?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정원호 구청장이 될 것 같아요. 와. 대통령이 딱 찍어줬잖아요. 일 잘하는 정원호, 크. 이걸 그냥 찍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전현희 의원도 잘 알고 네. 그 훌륭하신 분들이죠. 아니요 그 저 우리 저 너무 갑자기 서인교 의원도 있고 박지원 의원도 있고 다 이렇게 친분 있게 굉장히 그 내용을 또 존중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장 소장은 정원호 구청장의 저런 이제 상황이 흐름이 있다 이렇게 뭔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주도할 정도의 뭔가 일단 인물 뭐 구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거잖아요. 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도 권력이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쪽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이 밀어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뭐 대통령이 그 정도 뭐 밀어준 거죠. 그거는 그러면은 대통령에서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 박주민이나 뭐 서영교나 전현희 이 의원들은 얼마나 지금 좀 속으로 화가 나겠어요. 아니, 그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이제 그 SNS로 뭘 다 올려주신대요.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요? 박주민 의원, 야,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네. 와, 잘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올려주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정리됐다고 봐요. 정리됐다고 보고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이게 판도가 완전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오세훈 시장 쪽 참모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공격할 게 없어요. 공격할 거는 과연 뭐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시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네. 경험이 좀 일천하지 않아?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성동구청장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남지사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까지 간 선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광역단체장을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지 핸디캡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구청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밖에서 사업하던 사람이나 명망가였어. 그럼 공격할 게 엄청나게 많죠. 당신이 행정을 하러, 정치를 하러, 뭘 하러, 예산을 하러 뭐 공격할 수 있는데 이건 다 해봤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평가가 좋단 말이에요. 공격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TV 토론 붙었어요. 뭘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 그것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좀 낡은 구시대의 인물로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될지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주어가 되는 선거가 아니라 인물이 주도가 되고 그 인물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너 우리한테 뭘 보여줬지? 검증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명망가, 국회의원 몇 선 이런 것에서 구청장이었지만 3번 했는데 우와 실적 좋네. 그럼 시장 바로 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식 국정 운영은 오히려 더 적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세훈 시장,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길 바라고 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잖아요. 네. 한강버스 두드려 맞고 있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 거기 뭐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줬던 분들 그 동상을 세운다고 하지. 뭐 종묘 세운상가 개발 이런 것들 계속 공격받잖아요. 그럼 정책적으로 당신은 서울시장 하면서 뭐 했어? 네. 논란만 불러있겠지. 한강버스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받으면은 나는 행정은 잘했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이렇게 항변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엄청나게 탄압을 받으면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웠던 전현희 의원. 서인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야당 시절에 진짜 목숨 걸고 싸우듯이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고 윤석열에게 어쨌든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했던 인물. 박주민 의원은 그 촌철살인 같은 이런 표현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분들이 당연히 지나왔던 성과로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거의 대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간다리처럼 돼 있잖아요. 예, 서울시장 하면은 대권 후보로 바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박주민, 서용교, 전현희 훌륭한 의원들인데 예. 과연 이분들이 행정을 잘할 수 있을까? 감이 될까?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 저는 보수의 입장에 있어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더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을 붙이면은 대단히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판 위에서 새로운 인물이 오히려 그럼요. 사실은 그 선배들이 다 쌓아놨던 터전 위에서 네. 빛을 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게 정치구나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 또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정원호 구청장을 인정하는 부분은 참 저분이 구청장만 했는데 정치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다른 방송사 땜빵 진행을 하다가 우연찮게 2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구청장은 해보셨어요? 예. 일주일에 걸쳐서 그냥 2번이나 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원호 구청장이 인터뷰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일을 못 받고 전화를 드렸더니 장 소장님 그냥 2번이나 인터뷰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인터뷰만 하고 끝낸 게 참 마음에 걸려가지고 장 소장님 그 인사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정치 잘하네. 정치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그러면 이제 정원호 구청장 비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강도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니까. 네. 그런 걸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야 오늘 이 쉽지 이야기 않아요, 이게. 장성돌 소장님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 전파를 통해 나간다는 것은 참 정원호 구청장에게는 천군만마가 아니라 가장 객관적으로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평론하는 분이 정원호 구청장한테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으니 거듭말 하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뭐 그 말은 진심으로 들리긴 진심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이 양태로 봐서는 하여튼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 좀 한 말씀 못할게요.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나서 서울시장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 판을 깔아놓았던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사실 박홍근 지금 의원도 좀 생각이 그렇죠. 나요. 젊긴 하지만 홍익표 의원이 대표. 있죠.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뭐 전 의원이지만 출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목숨 걸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끝장내는데 다 앞장섰던 사람인데 야 이게 뭐 속되게 얘기하면 단물은 정원호가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만들어 놓았던 것에 대해서도 아까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양해 그리고 부탁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 도의상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이제 갈등의 소재나 요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는 얘기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호불호도 굉장히 많다. 실제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지금 뭐 서울시장 감으로 지금 성장해 있다 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죠. 이제 시민들이 언론이 보는 눈과 소위 말하는 마켓 플레이어들, 시장의 선수들이 보는 것들이 좀 다른데 시장의 선수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맞아 아니야라고 이제 갸우뚱갸우뚱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 화합하면서 누가 되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그 국회의원들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인지도와 감은요.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그건 그냥 싹 덮입니다. 네. 쫙 그냥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세력과 세력, 진영과 진영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인지도 싸움은 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어쨌든 뭐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후보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좀 막강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예측해 볼게요. 한 두 가지만. 네.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던 정치인들 몇 명은 출마 포기할 겁니다. 이런 구도가 딱 대통령실에서는 정원을 미네? 이러면은 이건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해서 출마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경기도와 인천도 대통령께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딱 원하는 후보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줄 것 같아요. 경기도는 아직 결정을 좀 못 하신 것 같다. 네. 경기도는 정말 본인이 얼마나 애정이 많겠어요. 직접 경기도지사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 결정에는 좀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참 대단하십니다. 또 오늘 평론하는 거 보면 이제 이런 걸 얘기 들으면 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대중적 언어로 쉽게 풀어내면서 판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또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네. 손발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어서 정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 그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에 경영평가를 받듯이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뭐 이런 싸움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서울시장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과 가장 부합한 인물. 그것은 정치적 경험으로서 비슷한 게 아니라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최근에 전남도지사 후보 한 분도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와 이분도 내공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신정훈 의원 같은 거기 다 정리됐어요. 광주시장, 경남지사 다 정리됐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 초반에 그 다른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용록 전남지사를 엄청 깼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면 광기정 광무시장 또 엄청 또 섭섭하죠. 아니 엄청 깬 거는 사실이니까 예. 그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예. 당신 그런 걸 아냐 모르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깼단 말이에요. 예. 그런 최근에 나온 그 언론을 한번 봐보세요. 통일교로부터 300만 원씩 정치자금을 받았다. 예.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예. 본인들은 저도 뭐 정치자금 관리해봤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냥 후원 계좌에다가 300만 원을 후원을 해요. 그 사람이 통일교인지 신천지 교인인지 기독교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도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논란이 되잖아요. 통일교로부터 받았다. 그 두 분은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렇게 부인을 하더라도 그냥 통일교 교인 A로부터 300만 원 받았다. 이 프레임에 쫙 걸려버리잖아요. 네. 그 두 분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거죠.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봐보세요. 강기정 그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인데도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런 것을 보면 그 신정훈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주시장, 전남지사 이미 정리됐고 전북지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실 것 같고 경기도, 인천 여기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것 같다. 그게 제 이제 추측이에요. 오늘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 뭐 누군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장성철이 정확히 알고 있지? 이렇게 감탄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저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무래도 정책 감각이 경험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기초단체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기초단체장도 관록이다, 경험이다, 이력이다 이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 맞죠.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확인되느냐. 권리당원으로부터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는 명망가다, 재선이다, 삼선이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일 잘해, 일 못해. 시민을 먼저 생각해 유권자 중심으로 무조건 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예 맡겨놓고
자,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까 말까. 그런데 자신이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은 불러서 격려하기도 하지만 촉구하면서 바꾸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맞아요. 대통령이 만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그 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똑똑한 공직자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나라를 바꾸는 일인데, 이 선순환 구조를 대통령이 먼저 할 것이니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어떻게 할 거냐,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준이 되면은 전국의 220몇 개 기초단체장이 여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 잘하는 사람이 오겠네. 그렇죠. 빽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이 오겠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평가받을 거냐? 아니, 권리당원들이 1인 1주권을 해가 다 뽑아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지방선거는 무조건 일 잘하는 사람, 성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평론하고 삽시다. 뭐 그런 쪽으로 가서는 우리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무적인 판단은 저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요? 네. 좋네. 그래서 참 좀 일찍 만났으면은 예.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함께 정말 재밌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진영과 이념이 다르고 이제 네. 저는 정치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봐. 어떻게 내 생각을 저렇게 똑같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알았던, 지금은 뭐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교수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죠. 내년 지방선거 있으면 우리가 뭐 유튜브 채널은 이미 정치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냈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일 잘하는 사람 무조건 단체장 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 네. 치주고 인터뷰 많이 하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 이재명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뽑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일을 잘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그 일 잘하는 경영자가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내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야, 이거 당대표 누가 되는 것이 좋아. 뭐 지금 국무총리가 저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 대통령 저 말 했으면 혹시 사회적으로 반발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뉴스이기 때문에 다루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자라는 쪽으로 교수님 함께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니까 좋은 그 교수님이 야, 방향 잘 잡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맞죠. 요걸 다른 유튜버들도 함께 이런 방식으로 좋은 후보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많이 찾아내는데 노력을 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는 별로였는데 끝이 아주 장대한 왜 별로였어요, 시작할 때? 장동혁 대표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 곧 무너질 건데 언제 무너집니까? 이런 이야기 빨리 무너져야 하다가 되는데, 아이, 참나. 그러다 결론은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고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데 함께 나서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예.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네. 응원하고 뭐 성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 보수의 전략인데 이게 바로 정치의 전략이기도 하고 진보 민주의 전략이기도 한 그런 순서였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식 김장김치 20kg에 12만 2천 원이고요. 10kg에 6만 5천 원. 그리고 1kg 15,000원인데 김치 안 담그시고 사서 드시는 분 한번 맛보십시오. 익을수록 더 맛있는 김장김치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고요. 1등급 툭불 눈꽃 로스가 있는데요. 설깃이라는 부위의 고기인데요. 앞뒤를 직화해서 바짝 구워서 드시면 안에 육즙이 있고 매우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1등급 툭불 200g이 12,000원이니까 와 정말 싸지 않습니까? 택배 별도인데 200g, 400g, 600g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단 구워서 오랫동안 두시지 말고 바로 드셨을 때가 가장 맛있고 좋다. 좀 두면 딱딱해진다고 하니까 그런 단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리법으로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스펙스몰에 가시면 이런저런 제품들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고요. 오늘 주말과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